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나래입니다. 코로나 이전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너무 익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과 또 가족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짧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 마음의 원장 안송희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국민 강좌의 강사를 이제 맡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이제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대국민 공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공개 강좌는 우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이제 재능 기부로 강의안을 만들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사춘기나 왕따, ADHD의 오해와 진실 같은 이제 강의를 했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포스트 코비드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코로나 시대와 각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제 그 코로나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런 강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모두 다 코로나를 이제 처음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거리두기를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집에서 일도 하고 아이도 보는, 그리고 학교나 학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게 돼서 이제 집에서 육아 부담이 많아진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은 특히 이제 영유아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이제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에서 그런 인지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왜 코로나 시기에 이제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환경적인 자극,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내지는 기관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놀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자극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아이들이 이제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이제 입모양을 모방을 하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지면서 언어 지연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는 이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고 할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실을 운영을 할 때 마스크 입모양이 이제 보일 수 있는 마스크, 이쪽만 투명한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특별히 이제 발음 교정을 해줄 때는 좀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혀 대는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준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시기에 이제 발달에서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인지적인 발달이 중요하고, 또 정서적인 발달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특히 전반적으로 다양한 나이대에서 불안장애로 진단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는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를 일주일 했던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 코로나 초반에는 자가격리를 되게 긴 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갑작스럽게 조부모님의 집에 가면서 그런 이제 격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격리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낯선 경험들, 갑자기 분리가 되면서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좀 늘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케이스라고 해서 한번 보신다면 코로나 걱정이 돼서 2년 넘도록 엄마랑만 지냈더니 외부 자극에 예민하고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이제 엄마가 뭐 원래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엄마가 이제 훈육하게 되고, 또 엄마랑 많이 놀게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안정적이 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든지 학교 등교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이제 이제 기관에 등원해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조금 이런 분리불안이 이제 길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은 이제 기관을 처음에 이제 가시게 될 때, 특히 이제 아이가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기관을 가시기 전에 뭐 여기에 우리 이 어린이집에 뭐 땡땡 어린이집에 갈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해서 그 근처만 가본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장소 자체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는 시간을 뭐 처음에는 1시간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짧게 했다가 점차 늘려가면서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데요. 저희가 적응이 느린 아이들도 보통은 한 달 안에는 적응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보다 더 길어지고, 또 한 달이 지나더라도 계속 가는 거를 거부한다라든지, 뭐 주중에는 어느 정도 갔다가 주말에 한번 쉬면, 내지는 연휴 때 한번 그러니까 며칠 이상 길게 쉬고 나서 다시 가는 거를 어려워하는 게, 또 시작하는 게 한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 길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환경적인 자극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사회적인 접촉을 유난히 좀 꺼리거나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예민한 아이들 중에는 흔히 저희가 이제 자스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부를 때 쳐다본다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눈 마주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를 꼭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눈 마주침이 되는지, 내지는 이름을 불렀을 때 뭐 10번을 부르면 10번 다 쳐다본다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실은 이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호작용 경험이 적으면 아무래도 어색하거나 눈 마주침을 피하거나, 특히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경우들 중에는 이제 낯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잘 안 되지만 엄마하고는 잘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제 나는 이제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증상의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고, 나는 같이 잘 식사했던 사람이 뭐 다음날에 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래서 너도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라든지 그런 위생 이런 거를 청결하게 하자고 아이들을 이제 많이 교육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감기나 이런 것들, 뭐 장염 이런 환자들이 좀 실제로 소아과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여러 번 씻도록 권유를 하고, 이렇게 안 씻으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했던 것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틱으로 인해서 진료를 보는 아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본인이 일부러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뭐 눈을 깜빡인다라든지 코를 찡긋찡긋한다라든지 그래서 소리를 낸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여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왜 틱이 발생을 할까라고 이제 보여졌을 때, 틱은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다양하게 이제 영향이 되는 거라서 실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뭐 등원을 안 하고 오늘 뭐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은 뭐 친구 누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같이 그냥 다 같이 집에 가야 된다라고 갑작스럽게 이제 환경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자가격리를 하게 될 때 뭐 아이가 너무 지루해하고 활동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 유튜브 이런 거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게 노출을 이제 시켜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이제 미디어 노출의 시간이 너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아이가 좀 불안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미디어 노출 때문이라 그러면 미디어를 이제 보는 시간을 줄이면 뭐 TV라든지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태블릿 이런 시간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틱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불안 때문에 틱이 생기는 거라면 실은 불안한 거는 꼭 틱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뭔가 놀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활기가 없고 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거나 하는 등 이제 좀 불안해 보이는 이제 겉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환경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지 미디어 노출을 줄여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의 그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 건강이 참 아이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소셜 레퍼런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즉 아이가 뭐 3,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바로 울지 않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살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넘어졌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이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같이 걱정을 하시면 같이 아이도 이제 울게 되거든요. 즉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아이가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 극복을 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일상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뭐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생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뭔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지냈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뭐 지금은 자리도 따로 앉아야 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전에도 뭔가 손을 잘 씻는다라든지 열을 재본다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이제 안심이라든지 교육 자료나 이런 거는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과 그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그런 이렇게 동화책 같이 이제 자료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경험, 이제 영유아기의 경험과 발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에 다양한 놀잇감을 두고 같이 이제 노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아이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근데 이제 그 나가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근데 실은 아주 뭐 어린 1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공을 굴리거나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뭐 소리가 난다라든지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놀이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어떤 뭐 이야기의 흐름도 없는 그런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같이 좀 굴려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리고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걸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동그라미야 이게 빨간색 공이 굴러가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충분히 아이들한테는 어떤 발달의 자극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세 이전이 이제 애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애착이 완전히 안정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시기에 혹시라도 뭐 어머님, 아버님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아이랑 분리해서 지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고 다시 엄마랑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최대한 뭐 영상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러면 계속 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받아줘야 되느냐? 왜냐면 나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이 아이를 이제 보고만 있을 수가 없고, 또 아이가 칭얼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 80% 정도의 반응성과 민감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바로바로 가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머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뭐 그래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10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한 8번 정도만 규칙적으로 반응을 해주신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나머지 2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버님께서 100%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80%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즉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을 보면 실은 이제 요때쯤에는 기관을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실은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걸어 다니게 되면서 많이 늘어나게 돼서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그런 바깥에 마음 편히 못 나가는데 이제 몸놀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뭐 레슬링 같은 거를 많이 해준다라던가 집에서 조그맣게 트램폴린으로 갖고 점프하고 이런 놀이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게 꼭 인지적인 발달, 언어적인 발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근육, 그러니까 뭐 만들기를 한다라든지 블럭을 쌓는다라든지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뭐 요런 뭐 좀 더 크면은 뭐 종이 접기나 색칠 공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운동, 이제 자전거 타는 거, 그러니까 킥보드 말고요, 자전거나 이런 것처럼 양쪽 발을 쓰는 이제 운동들이나 이런 거의 경험들이 실은 요새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던 아이들이 많이 경험이 부족한 거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번도 자전거를 태워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대운동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운동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자기의 자존감 발달 이런 거에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공 차는 거라든지 공을 던지는 거라든지, 그래서 공 차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굴려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아버님이 같이 놀아주시고 운동하시는 거를 통해서도 이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잘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에 놀이는 조금 더 부모님이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을 던지고 굴리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공을 쌓는다라든지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엄마 아빠 놀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룡끼리 서로 싸우거나 뭐 로봇들끼리 이제 뭐 변신을 하거나 뭐 로봇끼리 싸우거나 뭐 이런 식의 놀이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집에 이제 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공격성을 자극할까봐 장난감 총, 장난감 칼 이런 거를 집에 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공격성의 발산을 위해서는 실은 뭐 그런
뭐 공룡 장난감도 뭐 초식 공룡 말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뭐 이런 식의 강한 뭐 그런 공룡들, 강한 사자들, 뭐 약간 이런 악어 뭐 이런 장난감들이 있거나 장난감 칼 뭐 이런 걸로 아빠랑 대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발산하고 해소하는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제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보통은 만 3세 이전에는 제한 설정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어영부영 아이의 관심을 전환시킨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놀이를 종결하게 하시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들이 되게 짧아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11시 12시 이렇게까지 이게 끝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해서 뭐 이 짧은 바늘이 뭐 9까지 갈 때까지 할 거고 놀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씻고 동화책 읽고 자야 된다라는 이런 루틴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놀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제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 엄마한테 공을 던지는 것은 안 된다, 세게 던지는 것은 안 된다 라든지 몇 시까지 놀 것이다, 여기 안에서만 놀 것이다, 약간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가 하는 욕구를 조절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뭔가 기관을 가는 부분들이 좀 너무 들쑥날쑥해지면서 학교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한글 학습을 이제 떼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의외로 규칙 지키기라든지 착석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자기 물건을 챙긴다라든지 자기 물건을 놓고 그 꺼내서 선생님이 펴라고 할 때 그 물건을 꺼내서 핀다라든지, 선생님 말할 때 집중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규칙과 관련된 연습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노는 것도 협동해서 노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만약에 외동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하면은 셋이서라도 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게임, 뭐 규칙이 복잡하지 않은 보드 게임, 뭐 할리갈리나 뭐 덤블링 몽키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아이가 그 규칙을 습득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그때 같이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지를 보면,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제 고학년 위주로, 실은 이제 고3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이제 고학년 위주로 학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실은 다른 나라랑은 조금 달랐죠. 다른 나라는 이제 저학년을 다니게 하고 오히려 고학년을 이제 다니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걔네들이 좀 더 뭔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학년 위주로 이제 좀 더 등교를 하게 되고, 고학년들이 뭐 이틀을 3일에 뭐 한 번씩 학교를 간다라던가, 일주를 가고 2주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닥다닥 옆에서 붙어왔던 것도 따로따로 앉거나, 저희가 이제 그런 투명 가림막 같은 거를 설치한다라던가, 쉬는 시간에 서로 말하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좀 더 학습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거나 수업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많이 내주셔서 그 과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실은 줌 수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줌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언제 얼마 남았나 이렇게 자꾸 체크하게 되거나 딴짓하게 되거나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가 집중하는지 선생님 얘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확인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실은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자극들도 많이 좀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적인 부분에 집중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수업이 이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전에 1, 2학년, 뭐 지금 현재 3학년이라면 1,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잘 그동안에 학습이 잘 누적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자기 또 어려워진 난이도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걸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뿐만 아니라 아까도 친구들이랑 활동하는 다양한 수업들, 놀이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 실은 마스크를 쓰고 체육 활동을 하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좀 줄어들다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되게 좀 좋고 재미있다, 친구들 만나서 좋다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한테도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이제 앉으면 되는데 지금은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지친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너무 집중을 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꼭 그러니까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는 실은 저희가 이제 온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하게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경험을 하셔서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수업들이 앞으로 지속되거나 실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냐면, 어쨌든 환경적인 자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뭐 내가 줌 카메라를 켜놓지만 옆에서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태블릿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멀리 방 안에선 TV가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학교에서는 실은 모든 그런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거나 가방에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동생이 자꾸 방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 책을 펴놓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줌 수업에서 또 아까도 이제 감시 감독이 되게 좀 중요한데,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런 감시 감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집중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옆에서 잘 하는지 어머니께서 좀 관찰을 해주신다면 아마 좀 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 같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얘가 공부를 한 다음에 얼마나 뭐 필기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집중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너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량이 너무 좀 줄었다, 내지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뭐 ADHD가 있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에너지 발산이 안 돼서 계속 조금 자극에 예민해진 상태가 있을 때에도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체 활동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뭔가 아이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만약에 불안한지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표정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보거나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서, 지금 이제 학년기 아이니까 충분히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나는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아이의 그런 이제 컨디션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도 엄마가 옆에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거나 좀 방해물들을 줄였거나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집중이 저하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오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병원에 이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코로나 초반에는 뭔가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발표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낯선 환경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줌 수업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줄여 했었는데 근데 이제 줌 수업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좀 확대되어 나오니까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카메라를 켜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뭔가 학교를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자기가 뭐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라든지 뭐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유 없는 두통이나 복통 이런 거를 저희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뭐 소아과나 이런 데 병원에 방문해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 이런 것들이 자꾸 감정을 억누르거나 또 아이라서 말을 언어화시켜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코로나 시기에 뭔가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뭔가 질병, 뭐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뭐 저 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뭐 내지는 내가 아프지 않을까, 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랑 막 섞여 있으면서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부러 뭐 꾀병을 부려서 실은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가 뭐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뭐 너가 혹시라도 뭐 학교 가는 게 뭐 부담스러운지,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뭐 1학년, 2학년이랑은 선생님이 다르게 너무 뭐 무서운 것 같다라든지, 뭐 반 애들 중에 낯선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없어서 어색하다라든지, 아이한테 그런 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신체화 증상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아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실은 특히 이제 사회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는지, 친구들이랑 놀 때 중간에 내가 끼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친구한테 속상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서 어색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실은 뭐 학습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학교를 권유하는 제일 큰 이유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정해진 규칙을 지키거나 일상생활의 루틴을 잡아줄 수 있다는 면들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학교를 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발달로 회복되고 있는지 꼭 좀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B라는 아이의 얘기를 하나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친구는 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한번 해서,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 친구랑 초등학교 친구랑 어쨌든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학교 등교를 이제 못한 상태여서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지 못했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학교에서 서로 이제 비말로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서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친구랑 놀면 안 된다라든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많은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직접적으로 노는 것보다는 뭐 컴퓨터라든지 유튜브를 본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면서 뭔가 친구들하고의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아는 친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진 이후부터 뭔가 등교를 하려고 갔을 때도 실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굉장히 오전부터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일어나기 어려워한다라든지 학교를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열이 난다고 호소하거나 기침을 난다고 호소해서 학교에서는 코로나 아닌가 그래서 얼른 조퇴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집에 오는 일이 잦아진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꾀병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실은 아이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에 대한 부담인지 학교 생활이 좀 어색한지 아니면 이제 아까도 이제 학교 갈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지 그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원인들을 교정해주면 뭐 전날에 조금 더 일찍 잔다라든지 미리 학교 갈 준비를 해놓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야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학교를 왜 꾸준히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면 엄마가 회사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엄마가 회사 안 가고 싶은다고 회사를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학원에 못 다니고 내가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실은 학교 가는 것도 그런 해야 되는 것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학교를 꾸준히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습관이 안 되었는데 꾸준히 다니다 보면 이제 그냥 늘 학교 가는 게 좀 일상이 돼서 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뭐 세수하는 거나 이 닦는 거를 가르칠 때 이거를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미 한번 습관이 형성이 되면 실은 그거를 꾸준하게 할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고 일어나는 이 루틴이 좀 흐트러져서 좀 학교를 등교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교를 혹시라도 뭐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 시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규칙은 조금 맞춰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아이가 외동이어도 엄마 아빠랑 아이랑 셋이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집에서라도 뭔가 뭐 어머니하고 둘이서 1대1로 놀더라도 그것도 또래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규칙을 정하거나 서로 순서대를 바꿔가면서 논다라던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를 대체해주는 활동들을 해서 뭔가 친구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엄마하고의 놀이 시간에서 연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집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있게 되는 일이 많지 않아졌다가 어떨 때는 유치원 가는 어린이집 가는 동생들은 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이 형아만 집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셋이서 놀면서 서로 많이 싸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싸움이 너무도 부모님한테는 힘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일 수 있는 또 갈등을 어떤 식으로 아이가 경험하고 해결하는지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아이한테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그럴 때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너네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결정이 어떨 것 같은지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누가 먼저 놀 것이냐 이 장난감 누가 먼저 한 것이냐 뭐 누가 먼저 잡았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락이 있어서 뭐 돌아가면서 한다라든지 돌아가면서 뭐 5분씩 하겠다라든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겠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규칙을 세웁니다. 즉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끼리 놀듯이 서로 돌아가는 차례를 지키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집에서 이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부모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기도 하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엄마 아빠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미디어 노출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여가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끄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예 인터넷을 끄고 엄마 아빠가 뭐 출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이가 줌수업을 들어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핸드폰 하는 거를 조절하는 게 저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못해서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제한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있는 시간을 제한하시도록, 즉 낮에는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더라도 집에 저녁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을 뭐 저녁 먹고 30분만 한다라든지, 어차피 낮에 많이 했을 거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안 할 거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대신에 뭐 보드게임을 하자, 밖에 나가서 뭐 자전거를 타자라는 이런 대안을 줘서 아이도 핸드폰이 없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연습들을 해보고, 거기서 핸드폰만큼은 아니더라도 재미를 느껴서 지금 좀 핸드폰 안에서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 아까도 이제 집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이제 청소년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하고의 관계, 그런 사회적 관계를 더 이제 많이 맺게 되는 시기라서 학교를 안 가는 게 다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애들보다는 좀 더 그 전에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응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친구들하고의 사이의 관계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SNS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 SNS에 과도하게 몰두한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아이들의 놀이터고 아이들의 사회생활인 걸 아니까 막상은 또 끊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낮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낮에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SNS에서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활동량이 줄면서 기분이 좀 우울하고 처진 것 같고, 이거는 유아든 그러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이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부모님하고의 시간들이 사회적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실은 성인이 돼서 내지는 중고등학생이 돼서 또래들하고의 접촉이 없어지는 게 더 코로나 우울증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확실히 방학 때 내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친구가 더 많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줌도 출석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코로나 우울에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한테 직접 우울한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생활들, 특히 이 나이는 그렇게 많이 무기력한 나이는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냐 사춘기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무기력한가,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들도 귀찮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비드라고 이제 어쨌든 정상화가 되는 과정 중에 그런 그 코로나 우울증이 걸렸던 아이들이 최근에 좀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또 활동량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에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이제 이 철수라는 아이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데, 활동량이 줄어들고 줌 수업을 하거나 인강을 많이 듣게 되면서 집에서 핸드폰 하거나 게임하고 밤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뭔가 부모님이랑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늘어난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 김철수라는 아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매일 등교하고 정상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상 수업에 예전에 뭐 초등학교 잘 적응을 했던 아이가 이제 정상 수업을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하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하거나 학교도 자꾸 피곤하다고 빠지게 되는 경우들, 뭔가 시험도 다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보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 시기의 그 코로나 우울증의 이제 증상이라고 실은 좀 보여지고, 이게 본인이 우울하다,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화 증상, 이유 없이 머리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갑자기 사람이 많은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등의 공황 증상을 호소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이제 부모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무기력해 있고, 뭐 아이가 특히 이제 집에서 보니까 뭐 자해를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코로나 우울증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혼자 있는 시간, 내지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가시고 자기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조금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아니면 평일 오후 저녁에 같이 뭐 산책을 한다라던가 주말에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중학교 코로나 이전 친구들이랑 자꾸 연락을 해보거나 만나게끔 자꾸 권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도 잡고 활동량을 늘리는데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안 된다면 그때는 한번 기관에 방문을 해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미디어 노출 시간이 늘면서 굉장히 SNS를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많이 찍기도 하고 서로 많이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실은 이제 미디어 노출과 관련돼서는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리고 오픈 채팅을 사용하는 것은 좀 상당히 조심하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성별을 속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오픈 채팅에서의 관계들을 좀 조심하라고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미디어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집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자기가 PC방 가서 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시기나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시기까지는 뭐 핸드폰을 안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미디어 노출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그 방식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너가 뭘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그게 왜 너한테 중요한지를 오히려 대화를 하고 부모님의 염려를 전달함으로써, 너가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잘까봐, 그래서 너가 컨디션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염려를 전달해서 아이가 자기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동시에 미디어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바쁘게 뭐 이제 그동안에는 학원도 쉬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쉬었다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친구를 만나게 하거나 뭐 학원을 다니게 한다라던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어서 살이 쪘으니까 운동을 해보자 라던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활동을 조금 더 늘리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 노출 시간을 줄이게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SNS로 친구가 있었던 애들은 그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실은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했던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직접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 활동들이 더 피상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감정을 좀 숨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크크크크를 계속 보낸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미묘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 없이 애들이 방을 따로 만들거나 이런 일들도 되게 좀 흔해서 조금 더 피상적인 느낌도 있고 이제 트위터를 하는 친구들 중에는 거기에서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속마음은 그냥 다 쏟아낸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에 따라서는 이 미디어에서 만난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또 좀 가리지 않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도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그리고 그 방식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아닌지 아이가 자꾸 생각을 하게끔 해서 스스로 조절하게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디어 노출 시간 그러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불링에 대한 그 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계속 뭐 욕을 올린다라든지 친구 사진을 캡처해서 너 이렇게 뭐 졸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줌에서의 시간을 조롱한다라든지 이런 일들도 되게 조금 흔히 있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많이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그 각각의 나이대별로의 그런 발달 과정에서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의 마음 건강을 살핀다라든지 또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의,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인지나 정서 발달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